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으로 경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50원 선을 뚫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엄 전부터 내수 부진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상품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는 등 소비는 미약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KDI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13개월 연속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부진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계엄 이후 출렁인 한국 경제를 진단해보고 꽁꽁 얼어붙은 내수 그리고 대책을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인철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증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엄 이전부터 나타났던 불경기, 내수부진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공실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임대 찾는다는 사인이 많이 나오니까 자영업자의 그 폐업이 느는 거겠죠 아마.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죠. 경기가 되게 소상공인도 그렇고 대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자도 높고 아무튼 체감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주 외에 뭐 문화적 생활 그런 거 줄여가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좀 나아져야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요새 분위기도 그렇고요. 다시 좋아지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다고. 결국 중장기적인 것보단 단기적인 플랜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명확하게 지금 나온 상태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를 해서 이 파이를 키우고 더 발전을 시킬지 그 부분은 너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공기관 비용 감축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라도 정부에서 부담을 하면서 뭐 일자리도 좀 늘리고 결국 돈을 좀 더 풀면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걸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좀 공공 일자리나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그게 그나마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올해 경기 전망을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최악이에요. 내년에는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전반적인 뭐 국가 산업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세 분께 먼저 의견 듣고 깊숙이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부터요. 계엄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사실 안팎으로 굉장히 어두운 요인이 많았는데 계엄이 터지면서 계엄 자체보다도 계엄 이후에 나타날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두운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추후에 풀어나가기로 하고 네. 내년은 진짜 앞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표현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앞이 깜깜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떤 미래가 암울하든 아니면 좋든 얼마나 암울할까 얼마나 좋을지 예측이라도 가능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차라리 뭐 주식시장은 바닥을 쳤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아주 극단적인 불확실성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떠한 것도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예. 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께서는요. 앞서 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그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1월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걸었던 수출도 사실은 3분기에 좀 꺾였죠. 예. 내수는 한 2년 정도 침체를 겪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제 내년 후내년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말 6.25 전쟁 이후 처음 가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하니 이게 또 오늘 담화 내용으로 봐서는 순수하게 이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어려운 한 해 그리고 내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경제 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431.9원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신 교수님, 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또는 일각에서는 너무 그렇게 우리가 IMF 외환 위기 때처럼 가지는 않는다. 지나친 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2,000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때 2,000원은 지금 2,000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2,000원이죠. 왜냐하면 700원에서 2,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한 1,500원까지 갔었어요. 예. 900원에서 1,500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1,300원에서 1,400원, 500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이 97년이나 2008년으로 빗대어서 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과장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가까이 2022년 즉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환율이 또 1,500원대 가까이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것을 언론에서 IMF와 버금가는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빚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부도 지금 한국은행도 한 4,000억 불 이상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또 KIC도 지금 한 2,000억 불 가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개인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환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1차 말하자면 방어선인 한국은행 그다음에 2차 방어선인 금융기관, 3차 방어선인 우리 일반 개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환율은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뭐 이게 IMF 위기 때와 비슷한 상태로 간다. 이거는 저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인철 소장께서는 향후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뭐 예전과는 달라졌죠. 옛날 정말 달러 국간이 비어서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맞았고 정말 전 국민이 금을 모아서 빚을 갚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던 때와는 다릅니다. 뭐 외환 보유고 뭐 한 세계 9위 수준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스와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여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고착화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지난 3일 자정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외환 거래 시간도 좀 확대를 해놨더니 시간에선 뭐 1,446원까지도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점점점 이제 지지선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계 이 증권사들의 내년 환율 전망을 좀 보면 골드만삭스는 연평균 환율이 1,450원이에요. 그리고 노무라는 최대 1,500원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기업들이 대기업 이외에 중소 중견 기업은 내년 사업 계획을 짤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
국가적으로 이제 지금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뭐 금융당국이나 외환당국은 1,400원이 노말이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 충분히 우리가 이제 견딜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단 적이고요. 여기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나오는 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4년 연속 지금 1%대요 거의. 지난해 우리가 1.4% 성장했고요. 올해 2% 초반, 내년 1.9, 1.8이에요. 그런데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는 뭐 지금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환율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환율이 문제가 뭐냐. 우리는 예전처럼 고환율로 기업들이 이제 수출 생산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대부분 먹거리를 수입해 와야 되고 중간재 원자재를 가져와서 중간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가 직격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외환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겠지만 이인철 소장 말씀은 그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물가 상승 또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 부분을 우려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매력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꽤 매력 있다. 그럼 원화가 상승하는 거고 환율이 내려가는 건데,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매력이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어떤 뭐 내란 같은 것도 일어나고 뭐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시장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빨리 좀 종결이 되면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도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계속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다면은 이 계속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소장님 증시입니다. 다른 국가 증시는 다 올라가는데 한국만 예외다. 그 와중에 계엄 사태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국내 증시 변화 이제 며칠째 뭐 폭을 좀 달리하기는 하지만 증시가 또 반등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흘째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예. 계엄 사태 이후 이제 나흘 연속 빠졌었죠. 나흘 연속 빠져서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증시는 초저가 세일 중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끔 우리나라 주식 저가에 기술 좋은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한 하루 정도에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지금 오늘 올라서 코스피가 2,480선이에요. 연초 우리가 2,650선에서 출발했거든요. 예. 여전히 연초보다 지금 7%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 전 세계 수익률 중에서 러시아보다도 못합니다. 미국 나스닥은 지금 2만 찍었는데 올해까지 올해만 39%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국장에 대한 이제 이 뭐 금융당국이 뭐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좀 팽배하고 미래 기업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20-30년 동안 주도 기업이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뭐 굉장히 중우장대한 기업이 지금 포진해 있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외국인이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 여전하고 여기다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이제 가세하다 보니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지난 8월 이후 20조 넘게 내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 F4가 모여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현재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굉장히 이런 이제 펀더멘털이 좀 양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만 정말 버티고 있고요. 간신히 연기금만 버티고 있고 개인까지도 지금은 계속 팔고 나가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시급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 빨리 좀 해소를 하는 게 가장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정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 PER 기준으로 보면 역대 가장 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PER도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낮죠. 근데 과거 우리 한 10여 년 평균을 보면 그게 과연 낮은 거냐? 뭐 항상 낮아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 올릴 방법이 있냐?
정부가 여러 가지로 뭐 밸류업 한다고 많이 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정부 탓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그 속성이 뭐냐면 이게 진득하게 들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만 벌면 그냥 털고 나가니까 단기 투자죠. 굉장히 네. 단기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것이 큰 문제다. 물론 단기 투자를 하는 요인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 기반 자체가 정부도 믿을만 못하고 개인도 여러 가지로 좀 급하고 기업도 그 가버넌스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 시장은 그 상황을 제대로 잘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정치에 대한 우려가 이상민 의원 이 현실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14조 원이 증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죠. 그 뭐 기관 그 연기금만 좀 버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이 보유량이 거의 이제 50% 가까이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추세가 며칠만 더 지나면은 뭐 50%대 이제 이 50% 밑으로도 빠질 수도 있을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뭐 국내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국내 증시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회사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게 자회사를 이게 내보내서 나는 배터리 회사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냥 페트병 회사가 돼버렸다라는 푸념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갑자기 뭐 불법 합병을 하기도 하고 뭐 자회사로 분사하기도 하고 유무상증자도 많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뭐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외국인까지 떠나가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안 좋고요. 그래서 빨리 좀 외국인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예측 가능성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근데 상당히 우리 정부 당국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좀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뭐 비관적으로 보는 게 뭐 좋다고만 할 수 없겠지만 어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 과거에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 그만한 판단 근거가 있다고 있죠. 봐야 될까요? 있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제가 통계를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그다음에 금융기관 개인 다 합쳐가지고 밖에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갖고 있는 규모가 2조 한 3천억 달러쯤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은행이 한 4천억 달러 갖고 있고 KIC가 한 2천억 그리고 아마 국민연금도 수천억 달러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 상당히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매년 우리가 뭐 수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경상수지에서 한 800억에서 연 900억 정도 들여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고 있는 빚은 한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줄 돈보다 한 1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자체가 97년과 같은 또는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유발할 정도는 아닌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한국은 불안하다, 한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이 팔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환율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네. 그럼 나 또 빨리 팔아야지.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정부로서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그 환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위기 사실요 우리 전문가들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만 해도 뭐 1년에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조금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년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요. 일본이 한 0.5%포인트 올리면 이게 일본 엔화가 150엔 넘어가던 게 예. 140엔대로 툭 떨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연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원화 환율이 그냥 1,500원으로 막 올라간다고 일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리는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주가는 이제 모르겠으나 아하.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진중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에서는 최 부총리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이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 신인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외 언론 매체와의 이제 인터뷰는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탄핵 때도 한국 경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물론 뭐 속으로는 당연히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하는데 이 디플로매트라는 게 이제 미국의 외교 전문지면서 정치 매체예요. 가장 여기서 뼈아픈 건 뭐냐? 미국의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렇게 큰 계엄이라는 사태를 꺼낸 것에 대해서 미국이 참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과거 두 번의 탄핵의 경우에는 2004년, 2016년의 경우에는 우호적으로 우리 경기보다도 우호적으로 이 해외 경기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예. 2004년에는 뭐 중국이 호황이어서 2016년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구조다 보니까 슬기롭게 대처해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수 좋지 않죠. 수출도 그런데 1월 20일 당장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죠.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자체적으로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런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잠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단기 매매를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기업의 지배 구조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금투세가 폐지돼 있지만 미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경우는 세율을 깎아줍니다. 양도 당연히 주식에 대한 투자 소득세에 대한 받고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이 정권의 흐름에 따라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라 전혀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굉장히 가다 보니까 예. 우리는 단기적으로 뭐 오늘 하루 팔아서 바로 팔더라도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더라도 똑같은 세율을 매기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후진적으로 돼 있다 세제 자체가. 근데 그걸 방관하고 있는 이제 이 정부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세 특례 제한법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뭐 통과 안 된 것도 또 주주환원을 좀 촉진하는 제도 자체가 통과 안 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신들이 이제 뭐 정치 상황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이런 반응들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다. 뭐 고지고대로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일단 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신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외환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심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심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외환 정책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세수결손 때 이 그 국채를 발행을 해서 세수결손을 메우지 않고 예. 어떤 외평 기금을 사용해서 이 세수결손을 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국가의 외환 정책이 외환 정책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변질된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뭐 포브스 같은 데서도 이제는 어떤 식으로 굉장히 아픈 말을 했는데 뭐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 우리가 보통 이
계엄하면은 그런 동남아 국가를 떠올랐는데 이제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브스에서 뼈아픈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그 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이 장기 투자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단기 투자의 세금을 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근데 1년이 넘어가면은 이 단일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을 갔든 10년을 갔든 아예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제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친 이 주식 우호적인 거고 다만 세제는 뭐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 더 우호적인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근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원금을 낸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뭐 굉장히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 특히 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어제 KBS 열린 토론은 이 한중 관계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신 교수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중국이 언급됐습니다.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및 국정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만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경우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에 삼림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내정 힘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거명하자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반발했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에 좀 나아지든 개선되든 한중 경제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당시의 상황이 일단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네. 정상적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고 중국도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만국적 뭐 국헌 문란 세력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그리고 일반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적인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저는 감정이 섞인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세련되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시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 자체도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만국적 어떤 그런 운운이 한중 관계의 경제나 또는 한중 관계의 외교나 이것에 큰 영향을 저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서 이것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는 발언 아닌가. 그게 국익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 꽉 막혔던 한중 관계가 최근에 중국 방문 무비자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의 또 급이 격산되는 등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도 누구랑 먼저 이제 친교할 거냐를 묻는 이제 질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고 했고 일본이라고 했고 중국은 후순위로 빠졌고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이갱 정부가 이제 어차피 출범을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우호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대통령 이제 어떤 지휘 공백 상태잖아요. 행정 수반이. 그러다 보니 진짜 누구랑 우리나라에 와서 대화를 해야 될지를 외국에 있는 정상들조차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주도로 했던 뭐 K방산이라든가 이런 수출조차도 와서 보니 이제 오히려 굉장히 혼돈한 이 정치 완국 속에서 차기를 누가 잡는지에 대한 이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차기. 뭐 주식시장에서도 이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걸 보면 이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아마 보면서 아마 중국은 속으로는 좀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내란죄에 대한 예. 그걸 이제 좀 지금 반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논거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외비적인 내용을 약간 이제 누설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걸 반박하거나 그걸 가지고서 어떤 외교적 문제 삼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급박했기 때문에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세계 정세 외교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외교 관계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우려본다면 이 위원께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한국 방문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주한미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좀 덜 들어온다, 방문을 주저한다 등 또는 우리 국내 관광 경기 또는 유통업 경기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최근에 명동을 가보면은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한산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좀 많이 채워주고 있구나라고 좀 안심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대단히 위험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오면은 꼭 가는 곳이 DMZ거든요. 예. 코리아 하면은 뭔가 이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반드시 있는데 근데 이제 분쟁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내전과 같은 이런 내란까지 있으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내수에 당연히 아주 뭐 안 좋은 시그널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런 이 정치적 불안정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패널 분들께서 거론하시는 내란은 지금 언론에서 내란죄가 거론된다 이렇게 제가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계엄 사태 여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아까 해주셨는데 특히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 소득이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 40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용 통계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40대가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물론 20대도 줄고 그러긴 한데 40대가 유난히 많이 줄어요. 근데 30대는 또 늘어요. 그 왜 그냐가 봤더니 인구 구조가요. 우리나라가 30대 인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놀라셨죠? 외부에서 유입된 게 있나요? 지금 30대가 출생할 때 우리나라가 하도 경기가 좋아갖고 그때 많이 낳으셨어요. 아하. 그래서 30대는 인구도 많이 늘고요. 결혼도 많이 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출생률이 늘었다고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인구 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줄고요. 그다음에 40대 줄고요. 50대가 거의 조금 늘고요. 그래서 40대가 특별히 나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인구 구조가 40대가 굉장히 많이 인구가 줄고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작년에 비해서 예. 소득이 줄고 제가 그래서 뭐 40대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 인구 구조상 40대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전년에 비해서 줄고 있는 세대다. 그 원인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무엇 때문에 이제 어떤 또 업종일까라는 걸 또 따져보면 이 위원님 40대의 경우에 뭐 인구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가 산업 구조를 보면은 다른 업종들보다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나 또 자영업 쪽일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는 사실 모르는 국민은 전 국민이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수 전체가 왜 이렇게 안 좋나라는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경제학적으로 내수라는 것은 간단한 방정식이에요.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입니다. 물론 가중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민간이 소비를 많이 하면 내수가 좋아지는 거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내수가 좋아지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기재부는 여태까지 항상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은 정부가 지출 늘려서 내수 경기를 방어를 했었
했었거든요. 거꾸로 민간 소비가 조금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 재정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예. 우리나라 기재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경제 운용을 해왔어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23년도거든요. 23년도는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줄어들었는데 예.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 감소보다 정부 지출 증가율 감소폭이 더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아하.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태까지 기재부는 항상 민간 소비를 적절한 정부 지출로 방어를 했었는데, 근데 정부 지출이 줄어드니까 이 전체 내수가 나빠지고, 내수가 나빠지니까 세수입이 안 들어오고, 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니까 내수는 더 나빠지고, 뭐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저는 이 내수가 이렇게 안 좋았을 때 뭔가 정부가 이 내수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 여기서 정책 수단은 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 세수가 안 좋아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펼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지금 내수 경기를 계속 악순환시키는 이 경기 악순환이,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소장님, 중국도 경기 부양책에 나서고요. 또 트럼프 디스크가 작동하면은 우리도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내수가 심각한 건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내수 경기 보여주는 소비 동향 지표는 2022년 2분기부터 꺾였거든요. 지금 거의 10분기째, 그러니까 2년 반째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는 내가 이제 소득이 늘어나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기보다는 고물가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자 때문에 쓸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40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20% 이상이 자영업자예요. 도소매 업종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2년 넘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분들은 아마 다중채무를 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예. 얘기하면서 가능한 한 이 긴축 재정을 계속 고수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한 60% 이상의 재원을 쏟아붓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재원을 투입할 여유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은 요건이 있죠.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준한 상황이 맞습니다. 만하겠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엊그저께 이제 예산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감액된 예산도 처음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먼저 돈을 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연초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1월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린다?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경기 좋아지지 않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타겟을 맞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말로 이 정말 타겟 맞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또 보편적 복지로 가서 돈을 써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예. 그런 이제 방식의 이제 재정 지출은 지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 지적할게요.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경기가 나쁘고 내수가 나쁘니까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2014년서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서 정부가 기여한 도가 평균 0.6입니다. 높지가 않네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뭐 수백 조의 원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1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에 비해서 0.4 정도 더 했어요. 그리고 20년도에 성장률이 20년도가 0.7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백 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기여를 생각만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됩니다. 200조, 300조를 풀어가지고 성장률을 0.2%, 3%포인트 올리는 게 과연 후세들에게 보탬이 되는가? 아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50조, 100조, 150조의 정부의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를 못할 것이다. 대증역법에 불과하다. 네. 따라서 근본적으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뭘까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세 인하하자.
10% 부가가치세를 0.5%로 5%로 절반으로 낮추면요. 내일부터 당장 짜장면 가격이 8,000원에서 7,300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내수를 그리고 우리 특히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은 한시적으로 예. 부가세를 10%에서 담은 한 2, 3%포인트라도 낮춰주자. 알겠습니다. 부가치세 VAT를 낮추면 짜장면 가격이 내려가면 짜장면을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세금 그러면 또 이상민 위원은 발끈하시잖아요. 부가가치세 내리면 내수 진작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세죠. 감세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자라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의 핵심인데 내수가 전혀 증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정부의 마지막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거든요.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예요. 그 396조 원이 2년 만에 337조로 14%가 줄었는데 이 국세 수입이 2년 동안 14% 준 적이 과거에 있었을까? 물론 국세 수입 준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경제 위기 때 그때 2.7% 줄었습니다. 그 2009년도 이 외환 위기 때 그때 2.8% 줄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IMF 위기 때 3%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올해 무려 마이너스 14% 줄었어요. 그러니까 IMF와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었고 현재 IMF나 IMF 위기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세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세를 많이 했다는 거고 예. 감세를 했는데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세수입이 무려 14% 준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안타까운 제가 일이죠. 그것을 지금 세수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정부의 감세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보니까 아마도 법인세 낮춘 걸 갖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법인세 1%포인트 낮췄습니다. 25%이던 것을 1%포인트 낮췄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세수가 줄어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예. 지금 세수가 주는 거는요.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되어서 기업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그것을 저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은 매우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 못하는 거라고 판단해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도 있긴 할 것 같은데 2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세나 뭐 부동산 감세 이런 것도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2부에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서 관련한 내용들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선생님 일부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수 부진 진작 방안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법인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삼성이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법인세가 깎인 거지 1% 법인세 깎아줬다고 해서 14%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오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부가세를 과연 5% 정도 깎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짜리 칼국수를 500원 깎아서 9,500원이다. 야 이게 선뜻 먹을까?
이게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소비는 누가 많이 하느냐? 부자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진적이에요. 이게 부가세를 깎아주면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 이게 부자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가 지금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거의 한 우리 세수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조금 깎아주고 뒤로 굉장히 마이너스인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잘 안 거치는데 이것까지 많이 낮춰버리게 되면 세수가 한번 깎은 거를 올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깎기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 부양책은 아니다. 이게 소상공인 부양책이라고 해서 부가세 깎아주는 게 과연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신 교수님, 아까 궁금했던 것이 그래도 올해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이 이 경제 성장을 좀 견인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수출이 또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 않아서 낙수 효과가 잘 유발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그 수출 품목을 10대 수출 품목을 딱 보면요. 수출이 지금 연말에 들어와서는 다 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수출이 잘 되는 분야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하.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8대 수출 품목이 최악입니다. 특히 잘 알고 계시는 철강은요.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낙수 효과가 왜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원인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수출이 이게 고루고루 잘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10대 품목 중에 8개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다. 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수출이 잘 된다고 아까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도 보니까 가격 때문에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 아하. 수출 물량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안 팔리는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잘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량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년 수출은 사실상 매우 물량적으로 안 좋았다. 그 낙수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근데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수출은 여하튼 몇 개 기업, 몇 개 업종이 됐든지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다른 일반 중소 중견 기업 산업 전반으로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낙수 효과가 없는 것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낙수 효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실증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낙수 효과는 뭐 사실상 거의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 실증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법인세 인하 얘기가 나왔는데 뭐 호도한 거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작년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보면은 상당수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어떤 정부의 세액공제 이 감세 때문에 안 낸 것은 너무도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인세율 내린 것이 세수와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기재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향후 5년간 60조 원이 준다고 대한민국 기재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한 정책 당국인 기재부가 60조 원 준다고 말했는데 5년간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74조 원이 준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연구를 따르지 않고 그냥 효과가 없고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재정이 늘어나야 조금 더 취약한 쪽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이 소장님,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얼마 전 대입 순항도 있었습니다만 취업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신 교수님도 또 학교에 재직하셨기도 했는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고용이 부진한 것은 어디에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아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특히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40대 이제 이 소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경기를 조금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저성장에 갇힌 게 2022년부터 물가가 성장률이 거의 2배였어요. 2022년 성장률이 2.7%인데 물가는 5% 넘게 뛰었어요. 5.1%. 지난해 성장률 1.4%인데 3.6% 물가가 뛴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배, 3배 이상 뛰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초반인데 물가는 2% 중반까지 뛸 수 있고 내년, 후내년 비슷해요. 그러면 5년 연속 마이너스이면
거의 가계는 실질적으로 할 소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통장도 제1금융권 못 쓰니까 2금융권 쓰고 있다는 얘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이 재고가 남으니까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 가동 안 되는데 사람 뽑겠습니까? 지금 내년 통계를 보니까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61%가 지금 구조조정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인력 안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2006년, 2016년 이후 지금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라고 느끼지 않지만 기업들은 굉장히 빨치감입니다. 이 지금 나타나는 내수 침체, 수출 둔화, 여기다가 이제 위기 트럼프 정부 도입, 지금 뭐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물량은 좀 나간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달의 반도체 가격 30% 넘게 빠졌어요. 디램 굉장히 그 평범하게 쓰이는 예. 일반 이 가격 레거시 디램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고 씀씀이를 줄이다 보니까 내수는 계속해서 그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자, 세 분과 성장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비상기업 여파의 이후에 성장률을 1.7%로 발표를 했고요. 상반기는 또 1.5%가 된다고 했고 또 외국의 성장률 내년에 예, 내년입니다. 2025년도. 어제는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2.3%에서 2%로 하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완전히 다 반영하지는 않은 거던데 그렇죠.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내년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ADB는 아마도 계엄 사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을 못한 게 거의 확실하고요. 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통계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1%대 또는 1%가 안 되는 0%대까지도 전 나올 거라고. 0%대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내년도에 내수나 수출이 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한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장률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면 예. 재고가 그 안에 성장으로 다 포함이 돼요. 안 팔린 게 성장에 기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고를 빼고 보면 역성장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재고를 뺀 성장률은 내년도에 역성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께서는 성장률 관련해서 대체로 내년 전망이 올해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보통 뭐 저는 예측을 하진 않습니다만 뭐 다른 예측들을 보면 내년도가 더 안 좋다라는 것이 막 뭐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예측 불가능성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강조를 하고요. 예. 특히 가장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돈은 좀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약자 복지를 말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저는 약자 복지의 가장 핵심인 긴급 복지가 그 정부안에서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이 깎이고 실제로 요즘에 취재들을 해서 보면은 그 긴급복지를 지금 타려고 하는데 이 각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긴급복지 지원을 못할 정도로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이 깎인 상황에서 빨리 1월 달에 추경을 해서 긴급복지 같은 것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금리와 예산안 쪽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또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활성화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선택을 하는데 미국 연준도 0.25% 베이비 컷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더 내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야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통위원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석 달 후 금리를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6명 가운데 3명은 석 달 이내 금리 내리는 쪽에 이제 전망을 했다라는 건 지금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한해의 경기 전망이 1% 내려간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해 출입을 했었어도. 예. 근데 내년 2025 1.9, 2026 1.8이에요.
우리나라가 1% 성장을 2년 연속한 건 6.25 전쟁 이후에 없습니다. 1954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실기론, 금리 인하 실기론의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가 6.3%까지 뛸 때, 물론 미국은 뭐 9%까지 뛰었죠. 그때 미국은 제로였던 금리를 5.5%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우리는 0.5%인 금리를 3.5에서 멈췄어요. 그 멈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제 멈춰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이게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올려놨더라면 조금 더 올려놨더라면 지금처럼 굉장히 경기가 급박하게 안 돌아갈 때 이게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실기론의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가고 8월에 인하느냐 10월에 인하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금리 인하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자 간담회에서 이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2번 연속 인하했는데 과연 경기에 얼마나 도움되느냐. 1년 정도 지나서 한 단계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가 0.07% 정도 경기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 0.5%이기 때문에 0.14예요. 물론 우리 지금 뭐 1%, 2% 성장 안 되는 데 가운데 굉장히 그 비중이 있지만 근데 지금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고환율도 문제고 가계비도 문제고 부동산도 불안하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기별로 보게 되면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3분기 제로예요. 0.1이니까 거의 제로 성장이에요. 이게 잠재 성장률 밑도는 성장은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 초입이에요. 그래서 아마 포브스가 이 얘기했던 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5,100만 명이 이 계엄의 대가를 오랜 기간 할부로 갚아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고 지금 글로벌 IB들은 한 1%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위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제 대출자한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대출은 다른 방식으로 한도 설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돈이 말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들을 위해서 좀 금융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금통위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경기를 좀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국이랑 금리 차가 오히려 더 우리 거꾸로인데 이 말은 미국이랑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지키려면은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좀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상황에서 좀 재정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은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세수를 좀 더 충당을 해서 재정의 역할을 해서 좀 자영업자 그리고 내수를 좀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해보다도 유독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도 내용이 포함될 정도인데 일단 당장 내년 1월부터 아까 이진철 소장께서 말씀하셨죠. 내년 1월부터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예산안에서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뭐 600 원래 77조에서 이제 4조 정도 깎아서 673조인데 저거 작은 돈 아니라고 봐요. 그 뭐 3% 증가된 건데 그걸 저는 작다 이게 뭐 긴축 예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지금 한국 그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발목은 문재인 정부 때 한 400조 정도 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빚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국가 빚이 1,000조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100조 200조를 더 써버리면 한국은 완전히 그냥 재정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그동안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서 아까 저는 적절한 표현이시라고 봐요. 꼭 필요한 분한테 정말 이 지원이 없으면 당장 쓰러지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 계층에 저는 지원은 늘려야 된다. 예. 대학교 장학금이요. 몇 %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80%. 그러니까 어. 상위 20%만 제외하고 네. 80%한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학생들 또 난리를 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너무 방만하게 그 정부 재정 지출을 방만하게 한 부분이 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가면서 그 돈을 이 어려운 분으로 저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예산안 당장 추경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보완되어야 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긴축인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올해 경상성장률이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랑 경제성장률을 합친 개념인 거고요. 경상성장률이 5%인데 내년도 이 정부 지출 규모가 3% 정도 느는 것은 경상성장률보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덜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 정부 지출은 줄어든 거고 실질적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것은 긴축이 맞고요.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긴급복지나 가장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그리고 저는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 관련된 지출, 예. 기후위기 관련된 지출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22년도보다 23년도가 줄고 3년도, 4년도, 5년도가 매년 줄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 기후위기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 요즘 AI가 굉장히 큰 붐이잖아요. 그런데 AI 관련된 지출이 오히려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액이 줄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출, AI 관련된 지출이 다 줄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는 이번 예산안 어디 쪽이 좀 집중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까요? 이게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예산 끝나면 이러잖아요. 쪽지 예산 없다더라. 지역구 예산 없다더라. 이제 SNS에 지역 기재비 굉장히 결정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역구에 얼마나 이제 다리를 넣어주겠다라든가 예. 공항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예산을 아직 안 했어요. 이번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자동적으로 지역 앞에 예산이며 각국 지역 예산이며 쪽지 예산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점이 뭐냐면 한 하반기만 되면 갑자기 우리 주변에 보도블록이 다 깔아엎어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이게 예산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건 또 감액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보도블록도 깔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지금 하반기 경직성이 너무 강해서 여기 공무원 월급도 있고 군인 장병 월급도 있고 복지산도 있는데 이번 12개 부분 다 깎였어요. 우리가 가장 첫 해 문제가 됐던 게 R&D 예산이었잖아요. R&D 예산도 깎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이며 대항고래며 다 좋아요. 사업세 타당성과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 좋지만 그러나 민생 법안들 반도체법이라든가 말씀드렸던 AI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은 좀 처리해 가면서 해자. 맞습니다. 부수 법안이 통과 안 됐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우리는 정치는 이건희 회장이 좀 그랬잖아요. 정치는 삼류다. 국민이 인류다. 아마 이 위기도 정치가 이렇게 혼탁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아마 가이드를 줄 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세 분께 각각 한 1분 30초 정도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일단 예산안 자체도 그렇고 이번 여파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가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예. 이것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하는 배려 깊은 저는 발언과 배려 깊은 행동들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뭐 의사 표신하시고 소통하시고 뭐 데모하시고 다 좋은데 과격하면 피해줘야 된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야 분명히 데모인데 야 전 데모 같지 않는 데모다. 과격하지도 않고 예. 하나의 축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숙된 저는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인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감정이 섞이고 격앙된 발언을 피해서 하는 것이 저는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다가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인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소통 행위 자체가 정말 세계 10위권 선진국다운 그런 세련된 어떤 그런 예. 소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냥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신 교수께서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못 사는 대학생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께는요. 요즘 막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상황에서 뭐 차상위 계층이 됐든 이분들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AI 금액이나 긴급복지를 삭감한 거는 게 정부 원안이에요. 예, 정부 예. 원안이 삭감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참 가장 저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증액이 전혀 안 돼서 1월달에 좀 여야가 잘 이 머리를 모아서 이 그분들을 위한 좀 증액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 해소를 해야 된다. 예. 불확실성 해소,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선생님께 좀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떠났던 우리 주식시장요. 동학개미들이 바로 우리 국내 정시 국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서학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려면 어떤 방법이 묘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 투자해서 수익 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안 뭐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로 얘기하다가 지금 다 중단된 상황이고 밸류업도 해보니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근본적으로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제 결자 해지예요. 가장 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정치권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정치가 자기의 어떤 이 정치 생명을 위해서 굉장히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해서 빨리 매들 짓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안심할 만하고 투자할 만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조금 잠겨야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 뭐 BTS 한강이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다면 갑자기 탱크와 이제 무장된 군인으로 굉장히 한국이 갑자기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와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거든요. 결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지금이 전 국민이 또 국가가 더 이런 우리 경제의 성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해야 되는 시기로 이해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